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제주여성인권연대 그 활동가로 출발을 해서 이제 대표, 그다음에 각 부설 장들을 좀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예. 홍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도를 보니까 2012년도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12년도에 대표가 됐다는 얘기는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활동가들도 굉장히 소수로 있다가 10명이 넘는 규모로 많다라고 실은 상대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굉장히 서로가 그 기운을 서로에게 전달해 주면서 제주여성인권연대를 쫙 짜임새 있게 만들었던 시기, 제주여성인권연대의 기틀, 그리고 제주여성인권연대의 개념을 짜임새 있게 딱 만들었던 시기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명칭에서부터도 평화를 만드는 제주여성인권연대, 그 일상의 평화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로 서문을 넣고 이 가부장 사회 속에 생존자로 버티면서 사는 여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이 그래서 여성이고 여성인권이고 제주 지역이고 그다음에 늘 활동가들끼리도 연대했지만 제주 지역의 시민단체들하고도 늘 연결된 채 연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름에서도 드러난 제주여성인권연대라는 그 개념을 완전히 확립한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규모가 주는 힘,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그 믿음, 신뢰를 갖고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저는 제주여성인권연대 그 기틀을 그때 완전히 정립을 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아까 제가 대표가 됐을 때 그 제주여성인권연대가 개념을 정립한 그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제주여성인권연대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적인 거가 개념이다 이렇게 확립이 됐다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평화를 만드는 일상의 평화를 만드는 제주여성인권연대 그 이름에서 주는 그 생각이 그 철학이 실천으로 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 당시가 또 그 맡았던 역할이 그러다가 보면 이 개념, 이 실천 활동들 덕분에 조례가 완전히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해요. 그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또 제주여성인권연대가 합니다. 그만큼 우리 활동가들이 수고도 했고요. 또 이제 대표는 그 속에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2011년도 10월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구체적인 활동에 입각한 예산이 2012년도부터는 안정적으로 그 반영이 된 채 주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중요한 게 또 뭐냐 하면 2015년도에 인권조례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 개념이 정립됐다라는 얘기는 이런 법과 조례에 기반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사실 가능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까지 조례로 다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 7월에 정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폐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신설이 됐죠.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입각해서 다시 또 제주도는 성평등 기본조례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굉장히 좀 모든 법에 입각한 조례들이 다 만들어지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활동가들도 많이
굉장히 활발히 활동도 했지만 공부를 해야만 되는 시점이기도 했어요. 그게 공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주장이라는 건 상당한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주장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천 활동을 많이 했었던 시점이었다. 활동가들에게 또 이제 지난 얘기긴 하지만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약은 제주여성인권연대 역할은 그 중심에 모은 조례의 중심에 있었고 또 그거를 또 만드는데 기여한 그 공로 그리고 그 가치, 실천적인 가치가 상당한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으쓱해지는 그러니까 이건 함께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 덕분에 저도 으쓱, 그분들도 으쓱한 그리고 그 공로로 또 그분들에게 또 상도 드리는 그런 또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성교육센터 싱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문 강사 모임이 조직됐던 시기, 그래서 구체적으로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당사자 모임 수두룩한 민들레 홀씨가 되어라는 이름을 당사자들이 사실 만든 이름인데 그 수미놀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채 활동을 시작했어요. 2012년도에. 그리고 이제 수미놀에 어쨌든 당사자들이 주도하지만 가끔씩 필요한 지원들은 없을까 이런 거를 인권연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로 한 측면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인권연대가 해야 됐기 때문에 사무국에 수미놀이랑 같이 이렇게 지원과 관련된 그 협의라고 해야 되나요? 의논 이런 것들은 또 제가 들어가고 기반은 여성 자활이 하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창립선언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관이 있지만 정관은 그렇게 복잡다단하게 만들기보다 이 정관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정신, 가치적인 정신은 창립선언문으로 표방하자 해서 창립선언문도 일찍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창립선언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그 제주여성인권연대가 되게 제주여성인권연대 이름에서 주는 그 가치를 표방하면서도 그 표방을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내용들 이렇게 되게 그 번아웃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자연과 벗하면서 그 자연에 대한 존엄성, 인간에 대한 존엄성, 사회가 표방하는 가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창립선언문에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 사회, 인간이 공존한다라는 내용이 창립선언문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단지 여성 폭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활동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창립선언문 안에 있는 자연, 사회, 여성 인권의 존엄을 이렇게 표방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그 전국적으로도 활발했고 또 이제 반성매매 활동과 관련해서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포항에서 그 룸사롱 빚 때문에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전국연대 이름으로 아예 포항에 살면서 그 진상규명, 왜냐하면 여성들의 자살을 더 이상 우리가 살면서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아예 살면서 이렇게 계속 그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규탄하고 수사기관 다 들어와라. 전국 각처에서 다 들어와라. 특히 포항 수사기관은 뭐 하고 있냐. 말 그대로 여성들이 자살한 업소들을 일단
그 단속을 해라. 그리고 영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행정은 조치해라. 뭐 이런 활동을 매번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고 우리가 그런 활동을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게 이름만 걸어도 네트워크가 아니라 활동을 다 해버린 그런 활동.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연대를 했어요. 이미 그 한국의 그 성평등 지수 지표와 관련한 그 시도 보고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일찍이 있었어요. 이게 유엔 차원에서도 있었고 국제 사회에다가 우리 인권 지수와 관련된 것, 지수 지표와 관련된 시도 보고서를 직접 현장 단체가 다 이렇게 취합을 하고 그 국제 무대에서 인권 발표도 하고 했어요. 정부하고 독립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반여성적 정책을 펼치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자체가 우리가 후보 시절에 그분이 갖고 있었던 건물 일부는 룸사롱 영업을 하는 건물 주인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후보 낙선 운동을 벌이면서 건물주 강력 처벌 이런 것들도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딱 됐잖아요. 누구를 먼저 공격을 했겠습니까? 여성단체. 특히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단체들 굉장히 그래서 예산도 줄여버리고 막 이렇게 쪼이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시도보고에 그 우리가 시도보고에 그 우리 인권 지표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계속 우리 정부를 쪼이는 이런 것들을 또 국제 협약이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그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연계 기관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군사기지와 관련된 시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2006년도에 강정에 해군기지를 설치한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평화 선언 활동, 국제적으로 선언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막 구럼비 바위를 폭파해가지고 직접 기지 설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권연대가 더 바쁘긴 했어요. 활동가들이 가서 막 그 구럼비 바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직접 폭발을 온몸으로 막는 그런 활동들이 2011년, 12년도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8일을 그때 우리가 막지 못한 날로 지금 강정에서는 계속 3월 8일 또 하필 폭파한 날이 3월 8일이었어요.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 그래서 강정은 아직도 3월 8일이 되면 여성의 날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 폭파, 평화가 깨진 날로 기념하면서 계속 우리가 거기 강정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공군기지를 이어서 또 저기 제2공항이라는 명분으로 또 성산포에 또 설치하겠다라는 또 이런 것에 또 같이 연결해서 국제적으로도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하고 또 제주도도 시민단체가 아직도 그 제2공항 철회를 위한 활동들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아마 활동가들이 번아웃 또 이후에 비판도 합니다. 내부적으로 잘 인권연대가 챙기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한 측면도 됐다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또 세월호도 마침 또 있었고 2014년도 4.16 그래서 4월 16일 한 달 동안 모두 멘붕이었어요. 전 국민이. 테레비만 그러니까 계속 그 생존자는 구조된 생존자는 없고 계속 주검으로 계속 인양 계속 그 소식만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생존자들이 있었거든요. 제주 지역에 또 제주도로 오는 방향이 그 목표 지점이 또 제주도였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살면서 또 직업적으로 그 화물 인천과 제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화물 기사들이 또 많았었어요. 그 실태 조사를 저희가 하면서 4월 27일 날 생존자를 쭉 또 차림이 모두 병원에서 또 입원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분들도 너무 그 무기력함이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제주도청 저기 또 의회
그 기자회견실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우리가 생존자다. 우리가 증언, 세월호의 진상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겠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4월 27일 날 우리 그 단체명 중에 인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단체가 제주여성 인권연대, 또 다른 것 딱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또 활동가들이 많고 또 이제 동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또 우리가 또 이 피해자들 상담을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상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들어오고, 또 그 상담이 왜 필요했냐면 기초 실태조사, 또 지금 실종자 안에서도 또 다른 실종자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때 실태조사를 할 때 기본이 상담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우리 인권연대가 했었죠. 이분들 케어도 가끔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케어도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회의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 병원 입원 복장으로 어쨌든 왔는데 이분들이 회의를 할 공간이 마땅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여환경연대하고 그 제주여성인권연대 이 두 곳을 왔다 갔다. 참여연대도 거기도 이제 그 거기 완전히 NGO 회원단체가 되다 보니까 자꾸 회원들이랑 하는 회의들이 있을 때는 우리 제주여성인권연대 와서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해결은 했어요.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때 그거를 또 제안했었던 그 단체가 또 제주여성인권연대. 그 이슈의 산발성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 이슈라는 게 뭡니까? 현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 특히 인권 참사적 사건이 결국 이슈거든요. 이슈일 수밖에 없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구조받지 못한 채.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세월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았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세요. 세상에. 경찰에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배우자 폭력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사기관, 보호기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구조되지 못한 채 사망하잖아요. 그런 비극, 성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성매매도. 업소에서 자살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게 타의에 의한 성매매를 강요한 자들로부터의 인권 침해가 없이는 왜 자살을 합니까? 이런 일련의 인권 침해적인 이슈가 많았다는 얘기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아주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그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들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산발적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다 대응해? 어디에 특정해서 집중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니 산발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저는. 그리고 그래서 아마 그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내부 활동이 미약했다.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다 이렇게 막 그 다양한 많은 이슈에 막 활동으로 다니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회원들과 함께 그런 활동을 다시 하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 적었다라는 그런 자체 평가는 성찰이 됩니다. 2012년도 2월에 휴게텔 한 곳이 신고 접수돼서 단속이 들어가서 장부를 갖고 나왔는데 세상에 그 장부 안에 명단이 700명이 넘는 명단, 800명 가까이. 근데 그 중에 반수가 공무원, 직업군까지 나타나 버렸어요. 전국. 제주도의 공무원들도 만만치 않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원래 행정 조치에 다양한 조항들이 있어요. 이거 범죄를 저지른 범죄 장소로 사용이 되어졌던 곳에서부터 범죄 행위에 입각한 장소들 있잖아요. 이거는 범죄로 처벌도 하지만 처벌과 동시에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는 곳이 공무조직이고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단속도 실제 공무원들이 가기도 해야 되지만 방지를 막 이렇게 캠페인 활동을 벌여야 되는 공무원들이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기자회견 할 때 엄청난 규모로 다 사진 포인트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여성폭력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할 때는 여성단체들은 많이 옵니다. 근데 생물학적인 여성들은 많이 오는데 남성들 많이 안 오거든요. 근데 공무원 휴게텔, 공무원 성매매 사건, 집단 성매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왔어요. 민주노총 지부장님 오셨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연대 회의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 대표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농민회도 오셨고 해서 굉장히 주요 역할을 하는 단체 대표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때 굉장히 장시간 동안 질문도 받고 그리고 답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곧바로 이제 그거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도지사, 그때가 도지사가 또 마침 성추행을 한 도지사가 다시 또 도지사가 된 또 상황에서 이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도에 찾아가서 도지사 즉각 면담 뭘 요청했는데 도지사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서 국장님이 또 막고 1시간 이상 옥신각신 하다가 국장님이 도지사님한테 전달하겠다. 그리고 이미 언론이 따라와서 막 방영을 우리가 해주면 도지사님 귀에 다 들어가겠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활동들, 기관장들 사태와 관련해서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해서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검사 스폰서 사건에 텔레비에 언론이 방영이 됐을 때도 현장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현장 한 곳이 제주도였어요. 도남 룸사롱 집결지가 PD수첩에 나왔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PD수첩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검사 스폰서 사건에. 그래서 그만큼 검사들의 그런 성매매에 직접 가담하는, 그러니까 이건 공무원들이잖아요. 검사 신분이라는 게. 그래서 검사에서부터 처벌에서부터 처분에 이르는 모든 공무원들이 성매매와 관련한 직접 가담자 혹은 동조자였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 범죄가 현실적으로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제주도를 뒤집어야 되는, 제주도 공무를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심에 제주여성 인권연대가 있었으니 얼마나 그래서 도가 바짝 제주여성 인권연대 찾아왔었어요. 며칠 동안 국장님네가 직접 막 사과하러 아니 우리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고 이 피해자들 특히 도민들에게 직접 사과해라. 방송을 통해서라도 직접 사과해라. 도지사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뉴스에도 막 그런. 그러니까 제가 각종 조례 법에 기준한 조례들을 또 만들 시점이라고 제가 있을 때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도 해야죠. 또 이 공부뿐만 아니라 또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명분, 조항까지를 다 넣을 때는 조항의 뒷배,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성. 역사성은 결국 우리가 기억이고 기록이고 사실 사건들이었던 거거든요. 그 사건에 다 직접 지원자로 보호자로 또 자처하신 분들이 또 활동가들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는 훈련의 장은 됐다. 훈련의 장. 결국 이 몸 전체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뇌에서부터 발에 이르기까지 뛰고 달리고 느끼고 울고 불고, 그 다음에 계속 뭔가 명분을 기록화하고 문장으로 만들어내고 조항에 삽입하기까지 솔직히 말해서 훈련의 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훈련을 하는
그 삶은 사실 고통스럽다. 즐거우면 훈련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정의와 평등, 평화 이런 명분, 가치를 어쨌든 그 존중하고 존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실천 활동이 모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노동인 건 맞습니다. 제가 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은 멋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멋이라는 게 범죄자의 소굴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무질서, 그 무질서가 아름다운 무질서가 아니고요. 굉장히 모순이 난무하고, 그래서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제주여성 인권연대 활동가들이 있다라고 보고, 다만 제가 아까 그 실천 속에 자연스러운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속에 뭐를 만들어야 되냐 하면 논리를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한나 아렌트라는 분 아시잖아요.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일상의 평화를 만드는 제주여성 인권연의 가치랑 딱 떨어지는 말씀을 하셨죠.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만연한 범죄로서의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하는 폭력, 이게 정말 일상에 너무나 만연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활동,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보호하고 지원하고 상담하고 방지하는 활동 일체가 또 인권의 중심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거랑 같이 연결되는 인권, 그렇다라면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일상 속 그 악의 평범성, 우리 일상 안에 존재해 있는 악의 이야기, 이 논거를 이 실천활동 속에서 짜려면 일상이 편안할 수는 없다. 진짜 못 볼 거를 볼 수밖에 없다. 태부적으로 정말 모순되게도 평범한 악으로 딱 계속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는 이거를 막는 활동이 막 조밀조밀하게, 이게 바로 그 논거거든요. 논리. 그래서 일상 속에 그것을 우리가 그 깨어있는 우리의 그 인지적인 이런 활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례 하나하나 다 다르죠. 우리 일반화 시키는 거를 하지 말자라는 게 그거예요. 그 우리가 그 당사자를 만날 때도 다 다르다. 그 사람 이야기에 경청할 때는 뭐 그 전에 들은 이야기 귀를 다 깨끗이 하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밀하게 다시 들어야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두 사람마다 제각각 같은 경험을 해도 피해 이야기가 또 다 다른 스토리처럼, 스토리텔링도 사실 이런 구체적인 정밀한 제각각의 인권에 대한 존엄성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의 예시를 일단 들기는 하는데, 일상이라는 그 논거 있잖아요. 일상이라는 논거 안에 또 그 일상적 규명, 이 논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경청이 불가해요.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그리고 너무 이 생각이 또 많으면 가끔 이 많은 생각을 정리해 놓고 멍 때리면서 그 정돈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멍은 왜 때리나, 일상적으로 멍 때리면 안 되겠죠. 생각을 갖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나 아렌트는 생각의 중요성, 일상의 생각이 결국 그 일상의 폭력을 다 막아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리고 그동안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수고했다. 중간중간에 번아웃 돼서 아직도 혹시라도 그 회복하지 못한 활동가가 있으면요, 제가 가서 꼭 정말 맛있는 식사라도 사주면서, 그때 제가 혹시라도, 저도 완벽한 그 사람은 못 되기 때문에 혹시 뭔가 강요하진 않았는지
인권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반성 성찰을 또 대표의 어떤 직위로서 또 해보기도 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2025년 우리가 2006년에 창립은 했지만 그 전부터 어쨌든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년 된 나무다. 정말 나무가 아낌없이 주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한테 해악, 우리한테 그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다 이렇게 온몸으로 나무가 흡수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유익한 뭐 산소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미네랄들을 또 나무가 생산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뭐 종이에서부터 자원들을 다 주시잖아요. 제주여성인권연대가 그동안 그런 노력들을 해왔고 또 제주여성인권연대가 정말 그런 나무 같아요. 20년 된 나무 같아요. 그리고 이 나무는 이제 앞으로 30년, 40년 물론 지금은 굉장히 젊은 나무죠. 네.